서울 용산 국방청사 깊은 곳에서 한 미국인 분석가가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엔 빨간 원과 푸른 점이 얽힌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모니터 속 뉴스는 계속해서 같은 문장을 반복하고 있었죠.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 가능성. 한국의 고위 군사 정책관은 창밖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응시했습니다. 회담이 열린다면 모든 선이 다시 그어질 것이고 한국은 다시 한번 중심이자 가장자리에 서게 될 거였어요. 그리고 회담 전날 밤 서울 하늘 아래에서 그들은 마지막 보고서를 완성하며 깨달았습니다. 예측은 끝났고 이제 남은 건 기다림뿐이라는 것을요. 한국을 방문하는 트럼프의 충격적인 발언. 북미 정상회담을 암시하는 발언으로 인해 전 세계가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속 세계 이슈의 중심에 선 대한민국의 충격적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의 대한민국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나는 에이든입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파견된 분석가로 서울 용산 국방청사에 도착한 지 석 달째였어요. 이 도시의 공기는 늘 긴장으로 차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경계선 멈춰 있지만 언제든 움직일 수 있는 균형, 그 모든 것이 이곳에선 일상이었죠. 나는 처음엔 그저 숫자와 지도만 읽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군사력 배치도 예산 흐름, 훈련 일정, 그런 것들이요. 하지만 서울에 온 뒤로 나는 숫자 뒤에 숨은 사람들의 얼굴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들은 모두 한 가지 질문을 품고 있었어요. 다음엔 무슨 일이 벌어질까? 청사복도는 넓었지만 동시에 좁았습니다. 반투명 유리병 너머로 회의실이 줄지어 있었고 그 안에선 낯선 언어들이 섞여 흘러나왔어요. 한국어, 영어, 가끔은 일본어까지. 모두가 같은 걸 말하고 있었지만 결코 같은 생각을 하진 않았습니다. 나는 그 차이를 읽는 게 내 일이었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사람은 말하지 않는 것으로 더 많은 걸 전합니다. 나는 그걸 배웠어요. 이곳에서요. 내 협력 파트너는 박준영 국장이었습니다. 그는 국방정책실 소속으로 한국군 내에서도 손꼽히는 전략가였어요. 말은 적었지만 그의 판단은 언제나 정확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그는 내게 예측이 전부가 아니라 준비가 전부라고 말했어요. 나는 그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의 무게를 온전히 이해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준비란 건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질문을 견디는 거라는 걸요. 준영은 항상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회의 중에도 보고서를 받을 때도 그는 유리창 너머 서울 하늘을 바라봤어요. 무엇을 보는 건지 나는 물어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어느 날 나도 그의 옆에 서서 같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그는 하늘을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경계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 선을요. 내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이 정말 열린다면 한국이 어디에 서게 될 것인지 분석하는 거였어요. 워싱턴에서 날아온 지시문은 차갑고 간결했습니다. 모든 시나리오를 준비하라는 내용이었죠. 성공, 실패, 보류,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가능성을요. 나는 그 문서를 읽으며 처음으로 불안을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예언이었어요. 틀리면 안 되는 예언이었죠. 그리고 나는 예언자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숫자를 읽고 패턴을 찾고 가능성을 계산하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선 그 숫자 하나하나가 사람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군인들의 배치, 예산의 흐름, 외교 일정, 심지어 주식시장의 변동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고 나는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보도가 터진 건 어느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CNN 속보가 먼저 떴고 이어서 한국 언론이 일제히 움직였어요.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추진을 시사했다는 단 한 줄의 문장이었지만 청사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복도의 모니터마다 그 뉴스가 반복되었고 사람들은 걸음을 멈추고 화면을 바라봤어요. 누군가는 전화기를 꺼내 들었고 누군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변했어요. 긴장이라기보다는 무언가가 시작되었다는 감각이었죠.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가요. 나는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아직 소집 명령도 떨어지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이미 모여들고 있었어요. 준영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여전히 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나는 그의 옆으로 다가가 진짜 회담이 열릴지 물었어요. 준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엔 놀라움도 두려움도 없었어요. 단지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죠. 그는 열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는 두 가지 모두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며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 앉았지만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스크린에는 북한의 최근 동향 자료가 떠 있었지만 누구도 그걸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번엔 다를까? 지난 몇 년간 비슷한 뉴스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기대와 실망, 긴장과 이완, 그 반복 속에서 사람들은 지쳐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트럼프의 트윗은 이전보다 구체적이었고 북한의 반응도 예전과는 달랐어요.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실제적인 무게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국방차관이 입을 열었어요. 세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담 성사, 회담 무산, 그리고 회담은 열리지만 결과가 없는 경우였죠. 그는 천천히 말했지만 목소리엔 긴장이 배어 있었습니다. 각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48시간 내에 정리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어요. 사람들은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준비해도 실제 상황은 우리 예측을 벗어날 거라는 걸요. 회의가 끝나고 나는 준영과 함께 분석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청사의 가장 깊은 곳에 있었어요. 창문도 없고 소음도 차단된 공간이었죠.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들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위성사진, 통신 신호 분석, 군사 동향, 경제 지표 모든 정보가 이곳으로 흘러들어왔어요. 준영은 책상 위에 새로운 지도를 펼쳤습니다. 빨간 원과 푸른 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그 중심엔 서울이 있었어요. 그는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만약 회담이 열리면 이 모든 선이 움직인다고요. 군사 경계선, 경제 협력선, 외교 네트워크, 모든 게 재조정될 거라고요. 나는 지도를 들여다봤습니다. 복잡했지만 동시에 아름다웠어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모든 선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죠. 나는 한국의 위치를 물었습니다. 준영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서울 위에 있는 검은 점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중심이자 가장자리에 있다고요. 중심이자 가장자리. 그 말이 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한국은 언제나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강대국들 사이에서 협력과 갈등의 교차로에서 평화와 전쟁의 경계에서요. 이곳 사람들은 그 무게를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나는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과거 회담들의 패턴, 경제 지표의 변화, 군사 훈련 일정의 조정, 모든 걸 추적했죠. 숫자들이 쌓여갔고 그래프가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그래프도 확신을 주지 못했어요. 너무 많은 변수가 있었고 너무 많은 만약이 존재했습니다. 준영은 내 옆에서 조용히 자신의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한국어로 된 보고서를 읽고 있었는데 가끔 중요한 부분을 영어로 요약해서 내게 알려줬습니다. 국방 예산 관련 내용이었어요. 만약 긴장이 완화되면 일부 예산이 재조정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나는 그 정보를 내 분석에 추가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퍼즐 조각이 맞춰져 갔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청사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지만 우리 사무실은 여전히 환했어요. 커피 잔이 쌓여갔고 책상 위엔 자료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피곤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 일이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이건 역사의 한 페이지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페이지를 쓰는 사람 중 하나였어요. 준영이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분석실엔 창문이 없었지만 그는 마치 무언가를 보듯 허공을 바라봤어요. 그는 내게 트럼프를 믿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손을 멈췄어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죠. 나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예측하기 어려운 사람이라고요. 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문제라고 했어요. 우리는 예측 불가능한 사람을 예측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김정은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예측 불가능함을 예측하기. 그건 모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도 했어요. 나는 다시 데이터로 돌아갔습니다. 트럼프의 과거 발언 패턴, 정책 결정 과정, 선거 이후의 행보, 모든 걸 다시 검토했어요. 김정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대외 메시지, 내부 정치 동향, 경제적 압박 상황 하나하나 분석했죠. 그리고 서서히 하나의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하진 않았지만 윤곽은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이 회담을 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외교적 성과가 필요했고 김정은은 경제적 돌파구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원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엔 너무 많은 장애물이 있었죠. 역사적 불신, 동맹국들의 이해관계, 국내 정치적 압박,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깊은 의심이요.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준영은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말없이 각자의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묘한 연대감이 있었어요. 우리는 같은 배를 타고 있었고 같은 폭풍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마지막 데이터를 입력하고 최종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트럼프 - 김정은 회담 가능성 분석 및 한국의 대응 전략이었습니다. 간단했지만 내용은 복잡했죠. 수십 페이지에 걸친 분석, 수백 개의 데이터 포인트, 그리고 결론엔 단 한 문장이 있었어요.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문장이었습니다. 나는 그 문장을 읽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든 노력이 이 한 문장으로 귀결되는 게 허무했지만 동시에 정직했어요. 이게 진실이었으니까요. 준영이 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는 좋은 문장이라고 말했어요. 정직하다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지만 워싱턴이 원하는 답은 아닐 거라고 말했습니다. 준영이 웃었어요. 피곤한 웃음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죠. 그는 중요한 건 워싱턴이 원하는 답이 아니라 올바른 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잘하고 있으니 계속하라고 격려했어요. 나는 그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보고서를 다듬기 시작했고 하나씩 문장을 고쳐나갔어요. 밤은 깊어갔지만 우리의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또 다른 뉴스가 나올 것이고 우리는 다시 분석해야 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이 일의 의미를 느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데이터를 다루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일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역할이었지만 분명 의미가 있었죠.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없는 분석실에선 알 수 없었지만 복도를 지나갈 때 본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어요. 서울의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도시가 깨어나고 또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겐 밤과 낮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단지 해야 할 일이 있고 끝내야 할 일이 있을 뿐이었어요. 나는 보고서를 저장하고 의자에 기대었습니다. 눈이 감겼고 잠시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선 여전히 숫자들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빨간 원과 푸른 점, 회담의 가능성과 실패의 위험, 한국의 위치와 미래의 불확실성 모든 게 뒤섞여 있었죠. 준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좀 쉬라고 내일 또 바쁠 거라고요. 나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도 피곤해 보였지만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고 그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익숙하다고요. 그 말에는 깊은 체념과 동시에 강한 책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일어나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불빛만이 낮게 켜져 있었어요. 청사의 밤은 낮보다 조용했지만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 건물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밤을 새우고 있을까? 얼마나 많은 결정들이 이곳에서 만들어지고 있을까? 그리고 그 결정들이 얼마나 많은 삶에 영향을 미칠까? 나는 출구로 향했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새벽의 서울은 아직 어두웠지만 지평선 너머로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곧 해가 뜰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회담에 대한 뉴스는 계속될 것이고 우리의 분석도 계속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그저 서울의 새벽 공기를 마시며 서 있었습니다. 이 도시의 일부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회담까지 이틀이 남았습니다. 청사는 평소보다 더 분주했고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빨라졌어요. 모든 보고서가 수정 중이었고 모든 회의가 연기되거나 앞당겨졌습니다. 나는 그 흐름 속에서 내 자리를 찾으려 했어요. 미국 분석가로서의 객관성과 이곳에서 느끼는 책임감 사이에서요. 아침 브리핑은 간결했습니다. 국방장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세 가지 시나리오가 다시 한번 검토되었어요. 회담 성사 시 예상되는 변화들, 무산 시 대응 방안, 그리고 결과 없이 끝날 경우의 후속 조치들이었죠. 사람들은 메모했지만 아무도 확신에 찬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준영은 회의실 뒤편에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질 때 그가 내게 다가왔어요. 비공개 실무회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둘만의 회의였죠. 실무회의실은 작았습니다. 테이블 하나와 의자 2개, 그리고 벽면에 대형 모니터가 전부였어요. 문이 닫히자 바깥의 소음이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준영이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실행했어요. 화면에 복잡한 그래프들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의자를 당겨 앉으며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경제 지표, 군사 배치 현황, 외교 네트워크 분석,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연동되어 있었습니다. 준영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만약 대화가 열리면 방위 체계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예산 흐름도 달라질 수 있다고요. DMZ 근처의 군사 훈련이 축소되고 일부 경계 시설이 재조정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질문했어요. 완화의 속도는 어느 정도일지를요. 준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건 회담의 결과에 달려 있다고요. 합의가 구체적일수록 변화는 빠를 것이고 선언적일수록 느릴 거라고요. 반대 시나리오도 검토했습니다. 만약 회담이 실패한다면 시장이 요동칠 거예요. 주가가 하락하고 환율이 불안해지고 투자 심리가 위축될 것입니다. 군사적 긴장도 높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훈련 강도가 강화되고 경계 태세가 격상되고 예비군 동원 계획도 재점검될 거였죠. 나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성공과 실패 사이의 간격이 너무 컸어요. 마치 절벽 양쪽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쪽은 평화로 이어지는 길이었고 다른 쪽은 더 깊은 불안으로 떨어지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그 중간에 서 있었습니다. 준영이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은 항상 그 중간에 있다고요.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무거웠습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화면을 바라볼 뿐이었죠. 시뮬레이션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변수를 입력했어요. 회담 장소, 참석자 구성, 의제 범위, 언론 공개 여부, 모든 요소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떤 조합에서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고 어떤 조합에서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결과는 불확실한 중간 지점에 머물렀습니다. 애매한 합의, 상징적인 선언, 추가 협상 약속, 그런 것들이었죠. 나는 준영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가 뭐냐고요. 준영은 화면을 응시하며 천천히 대답했어요. 아마도 3번째일 거라고요. 회담은 열리지만 구체적인 결과 없이 끝나는 경우라고요. 양측 모두 성과를 과장하겠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미미할 거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에 동의했어요. 데이터도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준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바람 좀 쐬자고 했어요. 우리는 청사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옥상은 텅 비어 있었고 서울의 하늘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었어요. 멀리 남산타워가 보였고 그 너머로 빌딩 숲이 이어졌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차갑지만 상쾌한 바람이었죠. 준영은 난간에 기대어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나도 그의 옆에 섰어요. 한참 동안 우리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차들이 움직이고 사람들이 오가고 삶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죠.
하지만 이 건물 안에서는 그 일상을 지키기 위한 긴장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준영이 입을 열었어요. 에이든, 고양이 그립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립긴 하지만 지금 이곳이 더 중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준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자신도 가끔 고향 부산이 그립다고 말했습니다. 바다가 보고 싶다고요. 우리는 다시 분석실로 내려왔습니다. 일은 계속되어야 했으니까요. 오후 내내 우리는 보고서를 다듬었어요. 문장 하나하나를 정밀하게 검토하고 데이터를 재확인하고 결론을 다시 작성했습니다. 워싱턴으로 보낼 보고서와 서울 내부용 보고서는 톤이 달랐어요. 워싱턴에는 더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내용을, 서울에는 더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핵심 메시지는 같았어요. 준비하되 기대는 관리하라는 것이었죠. 너무 낙관적이어서도 너무 비관적이어서도 안 됐습니다. 균형이 필요했어요. 언제나 그렇듯이요. 나는 타이핑을 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읽을 사람들은 누구일까? 대통령일 수도 있고 국방장관일 수도 있고 혹은 이름 모를 실무자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누가 읽든 이 글자 하나하나가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 무게가 키보드를 누르는 손끝에 느껴졌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청사식당은 붐볐지만 우리는 자리에 남았어요. 도시락을 시켜 먹으며 일을 계속했습니다. 준영은 김밥을 먹으면서도 화면을 보고 있었고 나는 샌드위치를 베어 물면서도 자료를 읽고 있었어요. 우리는 효율적인 팀이 되어 있었습니다. 말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죠. 눈빛만으로도 손짓만으로도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준영이 새로운 정보를 찾으면 내게 건넸고 내가 분석을 끝내면 그에게 보여줬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요. 밤 8시쯤 국방차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최종 브리핑이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모든 준비를 완료하라는 지시였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청사의 형광등이 한 줄씩 꺼지기 시작했어요.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우리 둘과 몇 개의 불빛뿐이었어요. 모니터가 깜빡였고 나는 그 깜빡임이 내 심장 박동과 같은 속도임을 느꼈습니다. 긴장과 피로가 뒤섞인 리듬이었죠. 나는 보고서의 마지막 섹션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리스크 분석 부분이었습니다. 12개 항목으로 나누어진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정리했죠. 그중 하나가 회담 불발 시 방위 예산 보류 가능성이었습니다. 그 문장을 입력하며 내 손끝이 잠시 멈췄어요. 이건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람들의 일자리이고 안보이고 미래였어요. 한 문장이 이렇게 무거울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준영이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오는 종이컵이었어요. 나는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지만 필요한 맛이었죠. 준영은 내 옆 의자에 앉아 조용히 나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엔 긴장 대신 묘한 평정이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 속 중심처럼 모든 게 요동치는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이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결과가 뭐든 우리는 기록해야 한다고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라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한마디가 그날 밤 내 유일한 확신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언자가 아니라 기록자였어요. 미래를 만드는 게 아니라 현재를 정확히 포착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 기록이 누군가의 결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나는 보고서를 거의 완성했어요. 마지막 문장을 쓰고 있었습니다. 결론 부분이었죠. 나는 신중하게 단어를 골랐어요. 너무 단정적이지 않으면서도 너무 모호하지 않게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한반도의 미래는 이번 회담 하나로 결정되지 않을 것이지만 이번 회담은 분명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요. 준영이 내 화면을 보더니 좋다고 했어요. 균형 잡혔다고요. 나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클릭 소리가 작은 방 안에 울렸어요. 끝났다는 신호였죠. 하지만 정말로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내일 브리핑이 있고 수정 요청이 들어올 것이고 우리는 또다시 이 자리에 앉을 거예요. 그게 이 일이었으니까요.
끝나지 않는 긴장과 준비의 연속이었죠. 준영이 책상 위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진 서류들을 모으고 빈 커피잔을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나도 그를 도왔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움직였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함께 무언가를 이뤄냈다는 동료애 같은 게 있었죠. 정리가 끝나고 준영이 불을 껐습니다. 사무실이 어두워졌고 복도에 희미한 불빛만이 들어왔어요. 우리는 나란히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준영이 물었어요. 오늘 고생 많았다고 이제 쉬러 가라고요. 나는 고마워하며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쉬어야 한다고요. 준영이 웃었어요. 알겠다고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혼날 거라고요. 나도 웃었습니다. 이 무거운 밤에도 일상은 있었어요. 집에 돌아가면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또 다른 책임이었죠. 청사를 나서니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하늘엔 별이 몇 개 보였어요. 서울의 불빛 사이로 간신히 빛나는 별들이었죠. 나는 택시를 잡아타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는 아직 깨어 있었어요. 편의점 불빛, 늦게까지 영업하는 식당들, 밤길을 걷는 사람들,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회담에 대해 알고 있을까요? 관심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내일을 걱정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걸까요? 택시가 한강을 건넜습니다. 강물이 검게 빛났고 다리 위의 조명이 물결에 반사되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이 도시는 아름다웠어요. 복잡하고 분주하고 때로는 혼란스러웠지만 그럼에도 아름다웠죠. 나는 이 도시가 평화롭게 내일을 맞이하길 바랐습니다.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내게는 충분했어요. 나는 신발을 벗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수많은 숫자, 끝없는 회의, 준영과의 대화, 커피 향, 모니터 불빛, 모든 게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최종 브리핑이고 모레면 회담 예정일이었죠. 정말 열릴까요? 그들은 정말 만날까요? 만난다면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합의에 도달할까요? 아니면 또다시 결렬될까요? 질문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어요. 아직은요.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빨간 원과 푸른 점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 선들이 움직이고 교차하고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가는 모습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서울이 있었습니다. 중심이자 가장자리 준영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내일을 위해 지금은 쉬어야 했어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죠. 회담 하루 전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상공엔 군용 수송기가 천천히 선회하고 있었어요. 낮게 울리는 엔진 소리가 도시 전체를 감쌌습니다. 나는 청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아니, 조용하다기보다는 숨죽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걸었지만 발걸음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뉴스를 보는 얼굴들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고 카페에선 회담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죠. 도시 전체가 내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채로요.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업무가 아니었어요. 이건 역사였고 나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청사 앞은 이미 난리였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정부 청사 앞 도로를 가득 채웠어요. 중계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카메라들이 건물 입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옆문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정문은 이미 봉쇄되어 있었죠. 경호원들이 신분증을 확인했고 보안 검색이 평소보다 훨씬 까다로웠습니다. 청사 안도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복도를 걷는 사람들의 표정이 모두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도 웃지 않았고 누구도 여유롭지 않았어요. 모두가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확정 소식을요. 회담이 정말 열린다는 혹은 취소되었다는 그 한마디를요. 하지만 그 한마디는 좀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 뉴스 자막엔 여전히 가능성, 검토 중, 비공식 접촉설이라는 단어만 흘러갔어요. 분석실로 들어가자 준영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는 화면 앞에 앉아 뭔가를 읽고 있었어요.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그의 옆에 섰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냐고 물었죠. 준영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북한 매체의 최신 발표문이었습니다. 문장들은 조심스러웠고 단어 선택은 신중했어요. 확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애매한 표현들이었죠. 나는 그 문장들을 읽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들도 우리처럼 기다리고 있었어요. 최종 결정을요. 누군가의 승인을요. 준영이 의자를 돌려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가엔 피로가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잔 게 분명했죠. 내가 물었습니다. 괜찮냐고요? 준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다고 익숙하다고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전 브리핑은 취소되었습니다. 대신 대기 명령이 내려왔어요. 모두 자리를 지키되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내용이었죠. 나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완성한 보고서를 다시 읽었어요.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꾸 창밖을 보게 되었죠. 하늘은 흐렸고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어요.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준영도 일을 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뉴스 속보만 계속 확인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의식하며 각자의 불안을 감췄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은 방 안가득 퍼져 있었어요. 침묵 속에서도 느껴지는 무거운 긴장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아무도 식당에 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리에 남아 샌드위치나 김밥을 먹으며 화면만 응시했어요. 나도 준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간단히 식사를 하며 뉴스를 봤어요. 미국 CNN에서는 회담 준비 상황을 보도하고 있었고 한국 방송에서는 전문가들이 분석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죠. 정말 열릴까요? 그리고 만약 열린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답은 아무도 몰랐어요. 추측만 있을 뿐이었죠. 나는 샌드위치를 반쯤 먹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긴장 때문인지 피로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준영이 물 한 병을 건넸어요. 나는 받아서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긴장은 풀리지 않았죠. 오후 2시쯤 갑자기 청사 전체에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긴급회의 소집이었어요. 모든 관련 부서 인원은 즉시 대외의실로 집합하라는 내용이었죠. 나와 준영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결정이 난 것 같았어요. 우리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모두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대회의실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자리가 부족해서 벽에 기대어 서 있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국방장관이 단상에 올랐어요. 그의 표정은 침통했습니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안 좋은 소식인 것 같았죠.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회담 일정이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어요. 양측이 마지막 조율 중이며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에 최종 발표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고 각자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라고 강조했어요. 회의는 짧았습니다. 15분도 안 돼서 끝났죠. 하지만 그 15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불확실성이 더 커진 거예요. 확정도 아니고 취소도 아닌 그 어정쩡한 상태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준비는 해야 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았죠. 나는 준영과 함께 분석실로 돌아왔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우리는 다시 자리에 앉아 각자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시간만 흘러갔고 아무것도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뉴스는 여전히 같은 내용을 반복했고 속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가 점점 어두워졌죠. 그리고 서울의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밤 8시 준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나가자고 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따라 나섰습니다. 우리는 청사 뒤편의 작은 공원으로 갔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벤치가 하나 있었고 우리는 거기 앉았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죠. 준영이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지만 그냥 옆에 앉아 있었어요. 준영이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에이든, 나는 이 일을 15년 했다고요. 15년 동안 같은 질문을 해왔다고요. 북한은 무엇을 원하는가, 미국은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어요. 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그의 주름이 더욱 깊어 보였어요. 준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답은 늘 똑같았다고요. 우리는 준비하고 기다리고 대응할 뿐이라고요. 주도권은 늘 우리에게 없었다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다고요. 왜냐하면 우리 뒤엔 5천만 명의 국민이 있으니까요. 그들의 안전과 미래가 우리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나는 미국에서 왔고 언젠가는 떠날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준영과 이곳 사람들은 떠날 수 없었습니다. 이곳이 그들의 삶이고 그들의 전부였으니까요. 나는 처음으로 그 무게를 온전히 느꼈습니다. 내가 다루는 숫자와 그래프가 실제로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을요.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절박한지를요.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요. 준영이 담배를 다 피우고 꺼냈어요. 그리고 일어나며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나도 일어났어요. 우리는 다시 청사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분석실로 돌아가자 컴퓨터 화면에 새로운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온 메일이었어요. 나는 메일을 열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최종 보고서를 자정까지 제출하라는 것이었죠. 모든 최신 정보를 반영하여요. 나는 준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도 같은 메일을 받은 것 같았어요.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죠. 다시 일을 시작할 시간이었어요. 우리는 새벽까지 보고서를 다듬었습니다. 최신 뉴스를 반영하고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분석을 수정했어요. 불확실성이 더 커진 만큼 보고서도 더 신중해졌습니다. 단정적인 표현을 피하고 조건절을 늘렸어요. 만약, 그러나,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어들이 가득했죠. 나는 타이핑을 하면서도 이게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최선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죠. 준영도 자신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우리는 정보를 교환했고 의견을 나눴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밤 11시, 11시 반, 자정이 가까워졌어요. 자정 10분 전 나는 최종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보고서가 워싱턴으로 전송되었어요. 나는 의자에 기대어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끝났어요. 이제 정말 끝났어요. 준영도 거의 같은 시간에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는 화면을 끄고 나를 바라봤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피곤한 웃음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는 해냈습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해서요. 준영이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분석실엔 창문이 없었지만 그는 여전히 그쪽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알게 될 거라고요. 회담이 열릴지, 우리의 분석이 맞았는지, 모든 것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이면 알게 되겠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알 수 없었어요.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온함도 느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어요. 이제 남은 건 기다림뿐이었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짐을 챙겼습니다. 노트북을 가방에 넣고 메모를 정리했어요. 준영도 자신의 물건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불을 끄고 문을 나섰어요.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청사는 고요했습니다. 밤의 고요였죠. 폭풍 전야의 고요였어요.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가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랑비였지만 점점 굵어지고 있었어요. 준영이 우산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내게도 우산을 하나 건넸어요. 나는 받아서 펼쳤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빗속의 서울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비에 번져 보였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슬프게 아름다웠죠. 준영이 말했습니다. 에이든, 내일 아침에 봅시다라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봐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나는 택시를 잡아타고 준영은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나는 뒤를 돌아봤어요. 준영의 뒷모습이 빗속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쓴 한 남자의 고독한 뒷모습이었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얼마나 많은 밤을 혼자 견뎌왔을까? 얼마나 많은 불안과 책임을 짊어지고 살아왔을까? 택시가 한강을 건넜습니다. 비 내리는 강물은 더욱 검게 보였어요. 다리 위의 조명들이 흐릿하게 반사되었습니다. 나는 창밖을 보며 내일을 생각했어요. 내일이면 회담이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정말 열릴까요? 트럼프와 김정은은 정말 만날까요? 만난다면 무슨 말을 나눌까요? 합의에 이를까요? 아니면 결렬될까요? 그리고 한국은, 서울은, 이 도시는 어떻게 될까요? 질문들이 끝없이 이어졌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어요. 피곤했습니다. 너무나 피곤했어요. 하지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으니까요. 택시가 숙소 앞에 멈췄습니다. 나는 요금을 지불하고 내렸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지금은 안식처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젖은 옷을 벗고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될 것입니다. 회담이 열리든 취소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에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분석하고 다시 보고하고 다시 준비해야 할 거예요. 끝나지 않는 순환이었죠. 하지만 그게 이 일이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역할이었어요.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준영의 말이 떠올랐어요. 우리 뒤엔 5천만 명의 국민이 있다는 그 말이요. 그 무게가 가슴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무게가 나에게 힘을 주기도 했어요. 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준영이 있었고 청사의 동료들이 있었고 이 일을 함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함께 이 밤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내일을 맞이할 것입니다. 회담이 열릴 예정인 바로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하늘은 잿빛으로 흐렸어요. 구름이 무겁게 깔려 있었고 공기는 습했습니다. 나는 일찍 잠에서 깼어요. 아니, 사실 제대로 잠들지도 못했죠. 몇 시간 동안 뒤척이다가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더 이상 누워있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어요. 거리는 아직 조용했지만 멀리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게 그러나 지속적으로 울리는 소리였죠.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오늘이 보통의 날이 아님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역사가 쓰이는 날이었어요. 아니, 최소한 역사가 쓰일 가능성이 있는 날이었죠. 서둘러 준비를 하고 청사로 향했습니다. 택시 기사는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고 있었어요. 뉴스였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죠. 회담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정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능성 높음, 최종 조율 중, 오늘 중 발표 예정, 그런 표현들만 반복되었어요.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심의 도로엔 이미 경호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검은색 세단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경찰 오토바이들도 보였어요. 교차로마다 서 있었죠. 이 모든 게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을 준비하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했어요. 청사 앞은 어제보다 더 혼잡했습니다. 기자들의 수가 배로 늘어난 것 같았어요. 중계차들이 도로를 점령했고 카메라 삼각대들이 빼곡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나는 연문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그곳에도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보안 검색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신분증을 3번이나 확인받아야 했고 가방 속 물건을 모두 꺼내 보여줘야 했어요. 드디어 안으로 들어가자 청사의 분위기가 어제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더 긴장되어 있었지만 동시에 더 조용했어요. 사람들은 속삭였고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극장에서 막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죠. 모두가 무대를 응시하며 첫 장면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분석실로 들어가자 준영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에 앉아 있었지만 컴퓨터를 보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의 옆으로 다가갔어요. 아침 인사를 건넸죠. 준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제보다 더 깊었어요. 피로와 긴장, 그리고 묘한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가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드디어 오늘이라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드디어 오늘이었어요. 우리가 준비하고 분석하고 기다렸던 그날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확신은 없었습니다. 정말 오늘일까요? 정말 그들은 만날까요? 질문은 계속되었지만 답은 오지 않았어요. 아침 8시 긴급 통보가 떨어졌습니다. 오전 회의가 취소되었어요. 대신 대기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모든 인원은 각자 자리에서 대기하되 즉각 소집에 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내용이었죠. 나는 그 통보를 읽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기다림이었어요. 끝없는 기다림이었죠. 준영도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커피를 타러 일어났고 나도 따라 나섰어요. 복도의 자판기 앞엔 이미 몇 명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말없이 커피를 뽑아 마셨어요. 대화는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나는 뜨거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고 뜨거웠지만 정신을 차리게 해주었어요. 준영도 커피를 들고 창가로 갔습니다. 그는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어요. 무엇을 보는지 나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뒷모습에서 깊은 고독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다시 분석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리도 돌아가지 않았죠. 우리는 그저 뉴스만 계속 확인했어요. CNN, BBC, 한국방송, 일본 NHK 모든 채널을 돌려가며 봤습니다. 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확정 소식은 나오지 않았어요. 여전히 가능성, 검토 중, 비공식 접촉설이라는 단어만 흘러나왔습니다. 자막은 계속 바뀌었지만 내용은 같았어요. 아무도 확실한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고 있다 해도 발표하지 않고 있었어요. 나는 시계를 봤습니다. 9시 30분이었어요.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마치 멈춘 것처럼요. 하지만 동시에 빠르게도 느껴졌습니다. 매 순간이 중요했고 매 순간이 결정적이었으니까요. 10시쯤 준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나를 보며 잠깐 나가자고 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따라 나섰습니다. 우리는 복도를 걸어 옥상으로 향했어요. 옥상 문을 열자 찬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고 구름이 더 무겁게 내려앉은 것 같았어요. 준영은 난간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나도 그의 옆에 섰죠. 우리는 서울을 내려다봤어요. 거대한 도시가 우리 발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건물들,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살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모두가 각자의 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회담을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들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요. 준영이 말했습니다. 에이든, 나는 가끔 생각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가 있는지를요. 우리가 아무리 분석하고 준비해도 결국 결정은 우리 손을 떠난 곳에서 이루어지잖아요. 트럼프와 김정은 그 두 사람이 결정하는 거죠. 우리는 그저 뒤처리할 뿐이고요. 그의 목소리엔 씁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엔 15년간의 피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수없이 반복된 긴장과 대기, 준비와 실망의 흔적이었죠. 나는 천천히 말했어요. 하지만 준영, 우리가 없다면 뒤처리조차 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의 분석이 있어야 올바른 대응이 가능하고 그래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주연은 아니지만 없어선 안 될 사람들이에요. 준영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어요. 고맙다고 그 말이 위로가 된다고요. 우리는 다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뭔가 소식이 온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분석실로 향했어요. 컴퓨터 화면을 보니 속보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실망스러웠어요. 회담 일정 발표가 오후로 연기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연기였어요. 또 기다림이었죠.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준영도 한숨을 쉬며 앉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우리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지쳤다는 것, 하지만 포기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식욕은 없었어요. 우리는 간단히 샌드위치만 먹었습니다. 맛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삼키기만 했죠. 오후가 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랑비였다가 점점 굵어졌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규칙적이면서도 불규칙한 리듬이었죠.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은 더욱 어두워졌고 도시는 회색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청사 창문을 타고 내리는 빗줄기가 마치 세상의 눈물처럼 느껴졌어요. 슬프고 무겁고 끝없이 흐르는 눈물이었죠. 준영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비를 바라봤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후 2시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에 손바닥을 댔어요. 유리는 차갑고 젖어 있었습니다. 멀리 국회의사당 돔이 보였어요. 비에 젖은 돔 위로 천천히 번개가 스쳤습니다. 순간적으로 하늘이 밝아졌다가 다시 어두워졌죠. 천둥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게 무언가의 징조처럼 느껴진다고요. 하지만 좋은 징조인지 나쁜 징조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예감만 있었어요. 준영이 내 옆으로 왔습니다. 그도 번개를 보았어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폭풍을 지켜봤습니다. 자연의 폭풍과 우리가 기다리는 정치적 폭풍을요. 오후 3시 드디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내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속보 알림이었습니다. 나는 서둘러 화면을 확인했어요. BREAKING라는 단어가 크게 떠 있었고 그 뒤로 회담이라는 단어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장은 거기서 잘려 있었어요. 전체 내용을 보려면 앱을 열어야 했죠. 나는 손이 떨렸습니다. 준영도 같은 알림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앱을 열었어요. 로딩이 되는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기사가 떴어요. 제목을 읽었습니다. 트럼프 마이너스 김정은 회담, 내일 싱가포르에서 개최 확정이라고요. 확정이라는 단어였어요. 드디어 확정이었습니다. 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로 열리는 거였습니다. 내일 싱가포르에서 그 두 사람이 만나는 거였어요.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질 것입니다. 준영도 같은 표정이었어요. 그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기사를 다시 읽고 또 읽었죠.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이게 정말인지요. 청사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복도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의실 문들이 열리고 닫혔어요. 누군가는 전화를 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답이 나온 거예요. 불확실성이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불확실성이 시작되었습니다. 회담이 열린다는 건 확정되었지만 결과는 여전히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눌지, 어떤 합의에 도달할지, 혹은 결렬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우리의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시작이었죠. 긴급회의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30분 후 대회의실 집합이었어요. 나는 준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도 나를 보고 있었어요.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 이제 진짜 일을 할 시간이었어요. 우리는 자료를 챙기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긴장되어 있었지만 동시에 안도한 표정들이었죠. 드디어 확실한 뭔가가 생긴 거니까요. 회의는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각 부서별로 대응 방안을 보고했고 조율이 이루어졌어요. 군사적 대비, 경제적 준비, 외교적 협력, 모든 분야가 다뤄졌습니다. 나도 미국 측 입장을 전달했고 준영도 한국군의 계획을 설명했어요. 회의는 효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목표가 명확했으니까요. 회담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로 흩어졌습니다. 할 일이 산더미였으니까요. 나와 준영도 분석실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무거운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집중된 침묵이었죠. 우리는 각자의 일을 시작했어요. 업데이트된 보고서를 작성하고 새로운 시나리오를 검토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빗소리가 다르게 들렸습니다. 불안의 소리가 아니라 정화의 소리처럼요. 마치 오늘 하루의 긴장을 씻어내는 것 같았어요. 나는 잠깐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비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이 도시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강했습니다. 수많은 역사를 견뎌온 도시였죠. 전쟁도 분단도 긴장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견뎌낼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요. 준영이 내 옆으로 왔어요. 그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 있었어요. 함께 이 순간을 나누며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나둘 불빛이 꺼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퇴근하고 청사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자리에 있었어요.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나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예측은 끝났고 이제는 기다림만 남았다는 문장을요. 하지만 그 기다림은 어제의 기다림과는 달랐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지 알고 있었어요. 회담의 결과를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준영이 작업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도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함께 불을 끄고 문을 나섰어요. 복도를 걸으며 준영이 말했습니다. 에이든 고생 많았어요. 내일부터는 더 바쁠 겁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알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는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청사를 나서니 비가 그쳤습니다. 하늘엔 구름이 걷히고 있었고 별이 몇 개 보이기 시작했어요. 공기는 맑고 차가웠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상쾌했습니다. 준영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좋은 밤이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좋은 밤이었습니다. 긴장으로 가득했던 하루가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앞둔 밤이었으니까요. 우리는 각자의 길로 향했습니다. 준영은 지하철역으로, 나는 택시 승강장으로요. 돌아서기 전 나는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어요. 준영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나도 손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택시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깨어 있었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움직이고 삶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회담이 열릴 것입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날 거예요.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도시는, 이 사람들은 내일도 여전히 자신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회담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삶은 계속될 거예요. 그게 희망이었습니다. 그게 이 도시의 힘이었어요.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나는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어요. 피곤했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나는 내 역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결과를 지켜보는 것뿐이었죠.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늘 하루가 스쳐 지나갔어요. 긴장과 기다림, 불안과 안도, 준영과의 대화, 빗소리, 번개, 그리고 마지막 속보까지요. 모든 순간이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떠올랐어요. 내일이면 그들이 만날 것입니다. 악수를 나눌 것이고 대화를 할 거예요.
합의에 이를 수도 결렬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나와 준영, 그리고 청사의 모든 사람들이요. 우리는 함께 이 순간을 만들어 왔고 함께 다음 순간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을 위해서요. 밤은 깊어갔고 서울의 불빛은 하나씩 꺼졌습니다. 하지만 청사 옥상의 깃발만은 여전히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깃발은 내일을 향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희망을 담아서요. 그리고 그 깃발 아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평화의 꿈을요. 그 꿈이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하지만 꿈꾸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꿈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으니까요. 내일이면 모든 게 시작될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쓰일 거예요. 그리고 나는, 준영은, 우리 모두는 그 역사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분명한 부분으로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었고 우리의 자긍심이었습니다. 밤은 계속되었고 새벽은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새벽과 함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감동특별시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작은 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감동시민들의 이야기는 내일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